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이제 방학도 사실 이제 중반 이상 지나갔어요. 사실상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상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운 점도 있고, 특히나 이제 그래도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전체적인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짤막짤막하게 개념적인 부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가 한 12월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선생님이 아예 문학사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고등과정의 작품들을 선생님 수업을 다 해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를 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24페이지, 그쵸? 어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폈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할 거는 바로 첫 번째가 자아성찰, 반성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아성찰, 반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적 화자가 바로 누구를? 자기 자신을 빈칸에 채워 넣어놔야 되겠죠. 자,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살필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작품들을 배우다 보면은 이 반성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너무 많아요. 알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예문도 나와 있지만 윤동주 시인은 반성과 성찰, 부끄러움의 시인이라고 말할 정도고, 그 외에도 이육사 작품도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내용도 꽤 많이 나오고,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도 뭐 자화상 같은 작품들을 보면은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반성적 태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예문, 바로 윤동주의 자화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화상은 뭡니까? 자화상은 누굴 그린 그림이야? 그치, 자기 자신. 그죠? 고 자화상 보면은 귀 한쪽 잘려있고 막 이런 그림 나오잖아. 그치? 자화상은 자기 자신을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시에 등장하는 소재들, 사물의 특성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 그게 거울일 수도 있고, 우물일 수도 있고,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러한 요소들이 하는 거는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학작품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일종의 매개체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자, 여기서 우물 내모치도록 합시다. 그쵸? 자, 이 우물을 딱 바라보니까 누가 비쳐서 보인다? 누가 비쳐 보인다? 그렇죠. 내가 비쳐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성찰의 매개체가 된다. 매개체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이제 하게 해주는 그러한 소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화자는 그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라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봄으로써 거기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본다. 즉 이것이 바로 자아성찰의 행위가 된다. 자아성찰하는 행동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이제 중략이 되는데 사실 중략된 부분에는 막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나와. 그래서 우물 속에는 뭐 파란 가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물 안에 있는 그 사나이는 바로 화자 자신이 되겠죠. 바로 화자 자신이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준다면 일종의 비쳐있는 내 모습, 즉 객관화된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 화자는 지금 스스로가 어떻더라? 내 모습이 비친 모습을 봤는데 내가 밉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르시스트는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밉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시에서는 이 감정 변화도 중요해요. 자, 미워져. 이것이 바로 뭐다? 화자의 감정 변화 첫 번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웠다는 거야.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동주 시인은 반성과 성찰의 시인이에요. 항상 실제로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막 의열단 같은데 무장 독립단체에 가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 활동을 할 정도로 독립운동에 적극적인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윤동주 시인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모습이 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졌대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감정 변화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게 이 가여운 대상은 사실 누굽니까? 가여운 사람이 누구야? 가여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물에 비친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여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연민이다.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화자는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자기 모습이 다시 비치고 있는 거죠. 없으면 공포영화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바로 우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의 시가 바로 윤동주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자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조라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들 은근히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고, 이 자조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알겠죠? 자, 일단 자조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조는 화자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비웃을 때,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냉소, 차가운 미소. 그렇죠?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태도를 냉소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냉소적 태도의 대상이 자기 자신일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자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죠. 바로 자신을 비웃을 때 쓰는 표현이다. 알겠습니까?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해. 나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어. 그래가지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헛웃음, 이 헛웃음은 굉장히 쓴웃음이 되겠죠. 그런 헛웃음이 나타날 때의 표현을 우리는 자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작품을 봅시다. 이 작품은 1970년대, 60년대 군사 독재 정권에 쓰였던 그런 작품입니다.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라는 거죠. 자, 옹졸하게 반항하는 주체는 바로 화자 자신이죠. 즉 이것이 바로 화자의 태도라는 거죠. 즉 여기서는 적극적이지 못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적극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소심한 반항 혹은 사실 반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뭐다? 어떻게 하는지. 자, 이발쟁이에게, 그렇죠?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네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이런 거. 즉 바로 뭐야? 내가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은 내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쟁이 같은 사람들이지, 오히려 힘을 갖고 있는 땅 주인이나 구청 직원이나 동네 직원은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그 동네마다 있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라고 생각, 옛날에는 동네라고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반항하지 못하고 힘없는 오히려 이발쟁이들에게 반항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이발쟁이라고 하는 것 동그라미 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지금 전부 다 바로 뭐다? 힘이 없는 약자를 나타내고, 그렇죠? 이것은 바로 사실 비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대상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나와 같이 힘이 없는 존재들한테나 반항을 하고 있다는 거야. 정작 힘 있는 존재한테는 반항을 못하죠. 어떤 존재들? 땅 주인에게는 반항하지 못하고 구청 직원에게도 반항하지 못하고 심지어 동네 직원한테도 반항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세모친 대상들은 바로 뭐다? 힘이 있는 강자가 되는 거고, 사실 이 강자들이 내가 진짜로 화를 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본질적인 대상이다
사실 이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나는 정작 그런 사람들한테 화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경꾼에게는 지금 화를 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면은 이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자, 자기가 화를 내는 돈의 액수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돈의 액수가. 그치? 작아지고 있지, 그치? 자, 우리가 시에서 표현하는 방법 중에 점치는 점점 커지거나 강해지는 거죠. 얘는 반대로 점점 작아지거나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법을 우리는 점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돈의 액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므로써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바로 화자의 옹졸함을 강조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점점점 작은 돈에도 집착하는 그런 옹졸하고 굉장히 야비하고 그런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돈의 크기를 작게 하는 점강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바로 누가 우습다? 바로 자신에 대한 그렇죠? 비판. 즉 여기서 우리는 자조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이렇게 굉장히 우스운 처지가 되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가 바로 이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즉 어떻게 보면 소시민적인 삶 우리가 소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알겠죠. 소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현실에 순응하고 억압받으면 억압받는 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강약 약강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그러한 태도로서 살아가는 자신을 반성하고 비판하는 시가 바로 이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바로 회상, 회골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 적었죠?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되죠? 그렇죠. 자, 회상, 회고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바로 뭐다? 과거의 일이나 대상을 생각하고 되돌아볼 때 쓰는 표현, 즉 과거 일을 떠올리는 걸 우리는 회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시들도 뭐 보면 회상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불산수 열매 이런 것들 보면은 아빠가 어렸을 때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산수를 따왔던 그런 경험을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엄마 걱정 같은 경우도 어렸을 적 엄마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장사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회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회상, 회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신경민의 가난한 사랑 노래를 보도록 합시다.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그쵸?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그쵸? 지금 여기서는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이별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 시는 사실 뒷부분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즉 이 화자는 바로 뭐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존재. 요즘도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3포 세대, 7포 세대 하잖아요. 그렇죠? 꿈, 희망, 결혼, 연애 다 포기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가난으로 인해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내가 사랑을 했었던 그런 사랑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쵸. 자, 기원, 소망.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기원, 소망.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내가 어떤 걸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걸 우리는 기원, 소망이라고 하고, 많은 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러한 어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작품, 정희성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라는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자, 있다면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따지면 if죠. 가정법이잖아요. 그렇죠? 가정법을 쓴다는 건 지금 이 내용은 현재 일어난 일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어느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미래의 어느 시점을 나타낸다. 그래서 먼 미래라도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날과 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옷감을 짤 때 보면은 세로줄 이렇게 있고, 그래서 가로줄 이렇게 보낸 다음에 철컹, 또 가로줄 보내고 철컹 하잖아, 그렇지? 요 세로줄과 가로줄을 날과 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즉 바로 뭐다? 날과 시로 만난다는 건 바로 뭐다?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다. 왜?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서 하나의 천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바로 가정법을 사용을 하죠. 가정법도 시에서 쓰는 표현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여기서도 역시 가정법을 쓰고 있죠. 즉 여기서 이 두 행, 그렇죠? 이 두 행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화자의 소망, 바람, 바램이라고 쓰면 문법에 어긋나요. 바람입니다. 이게 좀 바라다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화자의 소망과 바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자, 원래 우리가 올바른 문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추운 골목에서 기다리리라고 해야 올바른 문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문장 순서를 이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치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화자가 얘기하는 이 추운 길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힘겨운 현실이 되기도 하고 혹은 기다림의 고통을 이야기한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기다린 거 당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힘들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것을 나는 어떻게 참고 견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원 소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지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 역시 바로 뭐야?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언제까지고 당신을 기다릴 것이다 라는 일종의 의지적 표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즉 이면에 숨겨져 있는 태도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확신. 그죠? 자, 확신을 보게 되면은, 자, 어떤 일이나 대상을 굳게 믿을 때, 즉, 뭡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는 거고, 믿음의 정도가 가장 강할 때를 우리는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한영훈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봅시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자, 일단 밑줄 칩시다.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그죠? 자, 한영훈님은, 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뭡니까? 한영훈님은 원래 직업이 승려였어요.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지만, 진짜 원래 직업은 승려였거든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영훈님의 시에서는 이런 불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바로 뭐다? 사람은 만나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를 우리가 한자성어로 얘기를 하면은 회자 정리라고 합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하다못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영원히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땐 잘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하지만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즉, 불교에서는 헤어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 그게 내세일지라도.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거자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자정리, 거자필반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뭐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하지만 그 헤어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 그게 차마 내세일지라도.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드러난다. 윤회라고 하는 게 현세와 내세가 있어서 그 뭡니까? 사람은 그 현세와 내세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돌면서 산다라는 게 윤회 사상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우린 지금 태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 믿습니다 와 같은 일종의 단정적 어조를 사용을 하고 있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평소문과 같이 마치 단정적,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마치 누가 뭡니까 정답을 알려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를 우리는 단정적 태도, 단정적 어조라고 하고, 이것은 이꼴 바로 무엇이다? 믿음, 의지를 나타내주는 태도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매우 강하게 믿고 있으니까 현실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정적 어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강한 믿음과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쵸? 바로 뭡니까? 감탄사죠. 그쵸? 바로 영탄법 혹은 영탄적 어조라고 해도 역시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님은 갔는데 나는 님을 안 보냈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가장 대표적인 역설적 표현을 사용한 시입니다. 역설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시가 바로 이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구절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뭐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면 외우기 싫어도 외우게 되는 구절이긴 한데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역설적 표현의 의미는 바로 뭐냐? 물리적으로 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떠났지만 내 마음속에 님은 아직도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단정적 어조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곧 확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회의. 그렇죠? 회의를 보도록 합시다. 회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어떤 일이나 대상을 의심할 때 쓰는 표현을 우리는 회의라고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심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것, 혹은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의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대표적으로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자, 하필이면 강의를 들어도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대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선생님이 된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자신이 대학교를 다닐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야, 그렇지?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교수들도 지금 자기가 물론 연구하고 이러는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반은 자신이 젊었을 때 배웠던 그런 지식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지식의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는 말은 이 늙은 교수는 자기가 공부를 한 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지식은 현실과 맞을까요? 거리가 있을까요? 그렇지, 당연히 거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늙은 교수의 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로 뭐다?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현실과 동떨어진, 특히나 윤동주가 살았던 시절은 일제강점기여서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강의를 들어갔는데 그런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 지식만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화자는 그런 자신 대학 교수의 그런 강의 지식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자, 이것도 역시 그쵸?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시는 바로 윤동주가 직접 일본에 유학 갔던 시절에 썼던 글이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어릴 때의
동무들과 성장 과정에서 헤어졌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보통 잃어버렸다의 표현은, 사람을 잃어버렸다의 표현은 대부분 죽었을 때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뭐다? 일제에 의해 그렇죠? 죽은 동지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그죠? 침전이 무슨 뜻이야? 침전. 이거는 과학 시간에 쓰는 용어잖아. 침전. 바로 액체 속에서 어떤 고체가 가라앉는 걸 우리는 침전이라고 해요. 과학에서. 알겠죠?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도 과학 실험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어떤 용액에다가 구리로 된 나무 모양의 막 집어넣으면은 그 구리 나무 표면에 막 은 같은 게 막 붙고 하는 그런 것들 실험들을 하지 않나? 아직 요즘은 안 하나? 그런 실험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액체 속에 있던 물질이 어떻게 고체가 되면은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침전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런데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했으면은 사람의 삶이 가라앉는다, 침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꼴 무슨 뜻이다? 바로 현실에 안주하는 삶.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침전하는 것일까?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스스로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에서 드러나는 정서, 어조,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뭐 엄마 걱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시니까 넘어가고, 자, 바로 정인성의 슬픔이 기쁨에게,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조금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요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정인성의 슬픔이 기쁨에게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시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이전에 앞부분에서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시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시를 파악할 때 시적 화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여러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시적 화자라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걸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보는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국어 잘하는 법 하면은 선생님이 1순위로 얘기하는 게 바로 상상을 잘해야 된다 얘기를 해요. 내가 시적 화자였다면, 내가 소설 속의 주인공이었다면, 내가 이 인물이었다면 이렇게 그 입장을 바꿔놓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작품의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자, 여기서 나, 그쵸? 바로 나라는 말이 드러나면은 이 시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시다. 시적 화자 자신을 나라고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너는 지금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죠. 바로 시적 청자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이 시에서 지금 화자는 너라는 대상한테 슬픔을 주겠대. 여러분들은 친구한테 좋은 걸 줘, 나쁜 걸 줘? 연봉을 하고 나쁜 거 주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는 건 그래도 좋은 걸 주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게 사실 긍정적인 이념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자 하는 거는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달리 슬픔이 긍정적 의미의 시어가 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는 일단 좀 내버려두고 뒷부분을 보면서 내용을 판단해 봅시다.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자, 계시라고 하는 거는 미래 시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화자의 의지. 나는 오늘 저녁에 영화를 보겠다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볼 것이라는 이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겠다라고 하는 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얘기합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사랑이 긍정이고 슬픔이 부정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화자는 사랑보다 슬픔이 소중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역설적 표현이다, 역설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왜 화자는 슬픔이 사랑보다 소중한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자, 여기서 지금 이 할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한겨울에 늦은 밤, 그렇죠? 한겨울에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골목 한 귀퉁이에서 귤 사세요 하고 있는 그런 할머니라는 거야. 알겠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측은해 보이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이고 일종의 연민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할머니한테 너는 어떻게 한다?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그렇게 그 추운 겨울밤 한 귀퉁이에서 벌벌 떨면서 귤 사세요 하고 있는 할머니한테 너는 귤값을 깎고 있어. 그러면서 기쁨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은 바로 상대방을 배려를 하는 기쁨이야, 안 하는 기쁨이야? 안 하고 있는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기적인 기쁨, 자신만을 생각하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을 나타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슬픔에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즉,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슬픔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타인을 나와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타인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자, 여기서도 이미 동사라고 하는 말이 얼어서 죽었다는 뜻인데 이 사람이 다시 얼어 죽는데 역시 역설적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즉 바로 뭐다? 힘겨운 상황이 더욱더 심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는 무관심한 너의 사랑, 즉 타인을 배려해주지 않는 너의 무관심한 사랑을 위해서,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서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진정한, 그렇죠? 사랑을 알 수 있는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시간을 위한 기다림을 너에게 주겠다. 즉 나는 너를 네가 이런 걸 깨닫도록 기다려주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대요. 자, 한방눈을 멈추겠다는 건 이 시의 화자는 한방눈을 좋게 생각한다, 나쁘게 생각한다? 긍정일까 부정일까? 멈출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방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역시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라고 볼 수 있죠. 왜? 한방눈이 펑펑 내리면 내릴수록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힘들어지니까. 알겠습니까? 그 영화, 그 드라마 더글로리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뭐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을 난동이라고 한다고 하죠. 이러면서 뒤에 한다는 말이 지들은 따뜻한 곳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타인들의 그런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그래서 눈이 그쳐버린 눈길, 바로 다른 사람들을 바로 뭡니까? 이제는 그 눈이 그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이 끝나는 시간,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너와 함께 가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렇죠?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쁨이나 슬픔의 의미를 오히려 반대로 이해하는 그런 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진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작품이죠. 바로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시도 자, 김영랑 시인 하면은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돼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알겠죠? 김영랑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살짝 긴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김영랑 시인은 자, 시인 이름 밑에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1930년대 순수 시인입니다. 순수 시를 쓴 시인이에요. 자, 우리가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게 1930년대에 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1920년대에 이제 카프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 문학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문인 단체들이 등장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학을 공산주의를 알리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야, 자꾸.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에 반대되는 그 뭡니까? 생각으로서 나타난 게 1930년대 순수 문학 운동이에요.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순수한 예술이기 때문에 그 예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술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된다. 왜 예술을 우리가 도구로 쓰느냐? 즉 문학 자체의 그런 아름다움,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순수 문학입니다. 알겠죠? 근데 학생들이 실제로 가르쳐보면 순수 문학을 더 어려워해요. 알겠습니까? 왜? 사실상 주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창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소설 소나기 중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 그렇지? 소나기 주제하면 바로 뭐다? 그냥 시골 소년과 도시 소년의 그런 순수한 사랑. 그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주제를 못 찾아. 동백꽃, 봄봄 마찬가지 주제가 뭐냐? 그냥 순박한 시골 남녀의 사랑. 이게 주제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못 찾아요. 알겠죠? 순수시도 역시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은 내용을 오히려 이해하는 걸 학생들은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순수 문학 작품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모란이라고 하는 거, 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것이 바로 화자가 추구하는 화자의 보람, 저 바람, 이런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즉 아직 모란이 피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화자는 어떻게 한다?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여기서 이 화자에게 봄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가 피는 시간? 모란이 피는 시간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봅시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란이 지고 나면 화자에게는 봄이 어떻게 된 거다? 사라진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화자의 인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알겠죠? 자, 화자에게 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봄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란이 피는 시기이자 역설적으로 반대는 모란이 지는 시기이고, 그렇죠? 화자는 뭡니까? 1년을 그렇죠? 두 개로 나누어 인식을 합니다. 화자에게 1년이라고 하는 건 그저 모란이 피어있는 시절과 모란이 진 시절,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화자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그러면 여기서 5월 어느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모란을 상실한 시기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여기서 말하는 이 보람이 바로 뭐다? 모란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즉 아까 얘기했듯이 화자에게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직 뭐다? 모란이 핀 시기와 모란이 진 시기로밖에 안 나눠진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모란이 피었던 시절이 끝나버리면 내 한 해는 끝난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하양 섭섭해 우옵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360날은 섭섭해 우는 날이고 이때는 바로 뭐다? 모란이 그쵸? 진 시기다. 모란이 피기 전의 시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화자에게 봄이라고 하는 건 찬란하지만 슬픈 거야. 찬란하다는 긍정의 말과 슬프다는 부정의 말이 동시에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화자에게 봄은 찬란하고도 슬플까? 찬란한 이유는 모란이 피기 때문에, 슬픈 이유는 모란이 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뭐다? 모란이 피는 즐거움과 모란이 지는 슬픔이 동시에 있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화자에게 봄이라고 하는 시간은 찬란하고도 슬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는 결국 바로 뭐다? 그런 모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화제의 그런 인식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제를 파악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시가 바로 이런 순수시들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쉰 다음에 문법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